네,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가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오전까지만 해도 탈퇴와 잔류가 엎치락 뒤치락하면서 혼전을 거듭했는데 이제는 탈퇴 쪽으로 거의 가닥이 잡혔습니다. 네, 자세한 얘기 보도국 김종수 백나리 기자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는 또 수고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자, 백 기자한테 먼저 질문 좀 드려보죠. 지금 개표 상황이 물론 이제 뭐 탈퇴 쪽으로 좀 가닥이 잡혔기 때문에 크게 중요하진 않겠지만 현재까지 개표 상황 좀 전해주시죠. 네, 지금까지 개표가 이제 90% 넘게 진행이 된 것 같아요. 거의 마무리 네네. 단계에 진입했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유권자 수가 많은 대형 선거구들은 거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탈퇴를 찍은 유권자들이 51.9%, 그리고 잔류를 찍은 유권자들이 48.1%거든요. 그래서 지금 3.8%포인트 정도가 차이가 나는 상황이에요. 예. 그런데 이게 이 차이가 좁아졌다가 넓어졌다가 지금 계속 반복하다가 지금은 한 100만 표 정도 차이가 나면서 계속 이 상황이 유지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 맞춰서 그 영국의 주요 방송사들이죠. BBC나 ITV나 스카이뉴스 등이 다 이제 탈퇴 쪽으로 탈퇴의 승리로 굳어졌다. 그렇게 예측하는 결과를 내놨고요. 미국의 CNN 방송 역시 탈퇴 쪽이 이긴 것 같다. 이런 결과를 내놨습니다. 네. 이게 아침부터 이렇게 계속해서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아침이죠. 한국 시간 오전 6시부터 계속 개표가 진행이 됐었는데요. 그러니까 막판에 지금 이렇게 결국 탈퇴 쪽으로 가닥이 잡힌 결과가 나오면서 지금 전 세계가 정말 충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아침까지만 해도 네. 잔류가 우세하다는 예측 조사 결과가 나오지 어제도 않았습니까? 그랬고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아침에 그 우리 방송에서도 이제 시청자들에게 전해드렸지만 네. 이 오전 6시에 투표가 끝나자마자 예측 조사라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원래 이 국민투표에서는 출구조사의 개념이에요? 이게 출구조사가 원래 큰 투표를 할 때는 출구조사를 하잖아요. 네. 유권자들에게 어디 찍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봐서 아 나는 뭐 찬성이다, 나는 반대다 이렇게 해가지고 출구조사라는 걸 하고 이제 투표가 끝나면 일제히 그거를 출구조사 결과를 발표를 하면서 이제 결과를 예측하는 건데 그거는 이제 공식적으로 하는 출구조사는 이번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없었군요. 대체로 여론조사 기관과 언론사가 같이 이렇게 출구조사를 해서 발표를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거는 없었어요. 공식 출구조사는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개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수만은 없잖아요. 그리고 이 개표 결과에 따라서 사실 금융시장이나 세계 경제에 미칠 충격이나 영향이라는 게 엄청나기 때문에 다들 이제 여론조사 업체에서 여러 가지 방식을 동원해가지고 이 예측 조사라는 걸 하게 된 겁니다. 자, 먼저 김 기자, 뭐 어쨌든 그 금융적 경제 위기에 대해서 이 파급 효과에 대해서 저희가 좀 대응을 해야 되겠고 정부 차원의 대책을 내놓겠다고 지금 최상목 차관이 얘기를 했는데 어떤 내용이 좀 주를 이뤘습니까? 네, 뭐 결국은 응급 조치라고 할 수 있을 텐데요. 외환이 쉽게 말해서 외환이 급등하면서 환율이 급등하면서 외환이 빠져나가는지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 네네. 그리고 급격하게 환율 변동이 일어나는 과정에서 우리 수출 같은 실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이 있는지를 점검하겠다. 뭐 24시간 범정부 대책반을 가동해서 충분히 조치를 마련하겠다. 뭐 이 정도가 골자일 것이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율이 급등하게 되면은 우리 금융 부문은 물론이고 실물 부문까지 큰 충격이 오기 때문에 이른바 스무딩 오퍼레이션이라고 하는 환율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일정 정도의 구두나 실제 외환을 동원한 시장 개입 정도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 정도는 그야말로 대증요법이거든요. 네네. 지금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파운드화 환율이 지금 달러당 아까 우리 금융시장이 개장할 때는 1.50달러 선이었는데 지금 10% 이상 폭락해서 1.3달러대로 폭락을 했고요. 지금 도쿄의 일본 증시도 지금 7% 이상 폭락을 했습니다. 그게 어느 정도의 충격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 주식 안 하시는 분들은 그걸 잘 모를 거예요, 체감을. 네, 뭐 수백 개에서 1000개 이상 종목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7% 정도 떨어졌다면은 뭐 상당한 폭락이죠. 왜냐하면 우리 시장 같은 경우에는 상하 30%라는 가격 제한폭까지 있는 그렇죠. 상태에서 그렇게 떨어진다면은 뭐 결국은 엄청난 시장의 충격일 수밖에 없는 건데요. 네. 이게 또 오늘 하루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이죠. 지금 미국 시장이라든가 이런 데가 또 다시 과민 반응을 하게 된다면 다음 주 초에 아시아 증시에 또 충격이 그대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런 폭락들이 일단은 지금 외국인 자금이 다 이탈되고 있다. 그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외국인 자금의 이탈도 나타날 수 있는 것이고요. 네네. 그리고 국내 투자자들 역시
위험 자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불확실성이 증대되다 보니까 투자자들이 자산 배분에서 위험 자산을 최대한 줄이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 자산 쪽으로 옮겨가려는 그런 안전 자산 선호 심리가 극대화되고 있는데요. 그것들이 결국 신흥국을 네. 비롯한 주요 주식 시장의 폭락, 또 환율의 급등 이런 걸로 표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현장 상황입니다. 지금 US 달러도 원 달러 대비 환율도 지금 1,179원이 됐고요. 네, 28원 이상 폭등한 걸로 나왔습니다. 폭등했고 또 코스피 지수도 지금 1,915면 굉장히 많이 빠진 상태고 또 코스닥도 얼마 전 지금 조금 전에 비춰졌지만 약 5% 이상이 빠진 건데 코스피 지수, 코스닥 지수가 지금 5% 이상 빠졌다는 건 엄청난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코스피 지수가 1915대를 가리킨 걸 보셨는데요. 예. 오늘 개장 때만 하더라도 잔류, 소위 말하는 브리메인이 우세할 것이다.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개장 직후에 2,000선을 뚫었습니다. 빨간 불이 있었죠.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그 뒤로 계속 떨어지더니 오후 들어서 폭락을 해가지고 지금 1915대까지니까 한 80포인트 이상이 급락한 걸로 네, 보이네요. 일단은 주식시장이 쉽게 얘기해서 천당과 어떤 지옥을 오가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저희가 그 현장 연결 정리를 해드리자면 정부가 유로 파운드와 가치 하락 등에 대비해서 시장 불안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금융시장 상황을 점검할 것이고 외국인 자금 유출 동향 등 모니터링을 강화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외환과 금융시장 안정 위해서 최소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좀 짚어줬습니다. 자, 경제 관련해서 잠시 후에 저희 김종수 기자가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고요. 먼저 아까 얘기한 대로 백 기자 이게 네. 어제 여론조사들 결과적으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보면은 영국 내의 그 여론조사 기관의 결과가 굉장히 부정확했다는 건데 어제까지만 해도 주요 여론조사 기관의 발표를 보면 근소한 차 아니면은 5% 이상 앞서는 것도 있었고요. 이렇게 있었는데 표심이 이렇게 탈퇴 쪽으로 기운 이유를 살펴봐야 될 텐데 더 궁금한 건 투표율이 70%를 넘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젊은 층이 투표를 많이 했다는 얘기일 텐데 불구하고 탈퇴가 됐던 거죠. 이건 어떻게 좀 분석해봐야 될까요? 먼저 지금 들어온 속보를 먼저 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BBC에서 그 발표를 했는데요. 그 EU 유럽연합 탈퇴 진영이 승리를 확정지었다는 겁니다. 조금 아까는 이제 승리가 예측된다라는 관측성의 보도였는데요. 지금은 이제 아예 확정됐다. 탈퇴 진영의 승리가 확정됐다. 그러니까 이제 그 유럽연합에서 영국이 첫 회원국 탈퇴라는 기록을 세우게 됐다.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자, 근데 지금 투표율 말씀하셨는데 지금 투표율이 한 72% 정도 되는 걸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72%라는 게 사실 10명 중에 7명이 나와서 유권자 중에 엄청난 거잖아요. 10명 중에 7명이 나와서 했다는 거니까 정말 엄청난 숫자죠. 그리고 우리 총선이나 이런 투표 때 50%를 넘길 것인가 이런 얘기하는 거 보면 거기에 비해서는 참 높은 숫자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국에서는 지난 총선에서도 66%가 투표를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투표 현장에 나와서 실제로 표를 찍는 유권자의 수가 꽤 많은 편인데 이번에는 70%를 넘겨서 역대 어떤 선거와 국민투표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번 유럽연합에서 탈퇴할 것이냐를 결정하는 이 투표에 쏠린 영국인들의 관심이 엄청났다는 건데요. 그랬군요. 그런데 비가 굉장히 많이 왔어요. 투표 당일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와가지고 홍수난 것도 있대요. 네, 물이 그래서 넘친 것도 실제로 그 있었다고 투표 하더라고요. 현장에 예. 접근하지 못해서 투표를 하지 못한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랬군요. 근데 그거는 꼭 젊은 층뿐만이 아니라 노년층이나 모든 세대에 공통적으로 적용이 되는 건데요. 그런데 이게 유권자 영국 같은 경우에는 그냥 투표를 하러 가면 되는 게 아니고 18세 이상이라고 다 되는 게 아니고요. 네네. 그 전에 공식적으로 등록을 해야 돼요. 온라인을 통해서 내가 투표를 하겠다, 내가 유권자다 이렇게 등록을 해야 되는데 그때 등록을 할 때 원래 7일까지였거든요. 그 등록을 할 때 근데 접속이 폭주하면서 이게 서버에 접속이 안 된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틀간 이게 연장이 됐습니다. 그 등록을 하는 게 연장이 됐는데 그때 이게 접속이 폭주해서 홈페이지가 닫히면서 그때 젊은 층이 많이 등록을 못했다 이런 분석들이 나왔었거든요. 사실 이번에 70%가 넘었어도 그때 등록이 안 됐으면 사실 투표장에 나올 수가 없는 거죠. 실제로 그리고 이런 어떤 젊은 층들이 많이 지금 이 잔류를 촉구하면서 결집하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나오면서 이 영국의 정체성과 어떤 독립성, 이 주권을 강조하는 노년층 사이에서도 어떤 결집,
상황들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결국은 계속 그 여론조사라는 게 계속 초박빙 판세였거든요. 계속 그러니까요. 10%포인트 이상을 점친 곳은 없었어요. 결국은 마지막에 표심이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그리고 마음을 정하지 않았던 부동층. 근데 이 부동층이 이번에는 10%가 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동층들이 마지막에 마음을 바꾸느냐, 자기가 원래 마음을 조금 두고 있었던 곳에 그대로 가느냐, 이것이 결국 표심의 향방을 결정하는 중대 변수였는데 결국은 이렇게 탈퇴로 확정이 돼버린 거죠. 이게 보니까 더 재밌는 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 10시에 투표 이제 끝나고 네네. 나서 여론조사가 유고부에서 나왔는데 52대 48로 이기고 있었고 또 극우주의 정당이자 이 영국 독립당 탈퇴파를 선도하고 있는 동의당인데 이 당의 당수도 잔류가 좀 우세한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는데도 뒤집혔다는 건 정말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말씀하신 그 영국 독립당 당수가 나이젤 페라지예요. 그 나이젤 예. 페라지가 이 사람은 계속해서 우리 유럽연합에서 빨리 떠나야 된다라는 그러니까요. 극우 정당의 당수였거든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예측 조사 결과가 나왔을 때, 그러니까 투표 끝나자마자 패배를 시인하는 것 같은 얘기를 해가지고 엄청나게 문매를 맞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근소하게 진 것 같다. 그러니까 잔류 진영이 초박빙으로 이긴 것 같다라는 말을 그 투표가 끝나자마자 한 거죠. 그런 말을 함으로써 이제 그 탈퇴 진영에서는 아니 그런 말을 왜 벌써부터 김 빠지게 그냥 예. 찬물 뿌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왜 하냐, 왜 그런 관측을 내놓냐고 해서 문매를 맞았어요. 그런데 불과 몇 시간 만에 이 나이젤 페라지 당수가 23일, 6월 23일 투표가 있었던 6월 23일을 독립기념일로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영국의 독립, 유럽연합에서의 독립이 성사된 날이다. 그러니까 완전히 희비가 교차한 거죠, 몇 시간 만에. 예. 이게 정말 그 오전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예측 조사 결과가 잔류가 우세하게 나오면서 아마 잔류를 찍었던 분들은 영국은 밤이었잖아요. 투표가 끝났을 때. 그냥 안심하고 잠드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탈퇴를 찍었던 사람들이 이제 불안하게 계속 투표 결과를 지켜봤는데 결국 밤 사이에 아마 다들 뜬 눈으로 지켜본 사람들도 굉장히 많으셨을 텐데 밤 사이에 정말 결과가 예측 조사와 완전히 달리 탈퇴로 확정된 그러니까요. 겁니다. 김 기자, 이게 네. 보통 가장 민감하게 반응한 게 이제 베팅 업체, 그 네네. 금융시장인데 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게 이제 그 이번에 EPL에서 2부 리그에서 1부 리그 올랐던 레스터 시티가 네. 우승을 차지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10,000원인가 걸었던 친구가 무슨 1억 원 넘게 그 네. 베팅 금액을 받았다고 했는데 예, 그만큼 베팅 업체에서도 잔류 쪽으로 크게 그걸 예. 담았다는 얘기죠. 그런데도 그렇습니다. 불구하고 뒤집힌 이런 상황은 좀 어떻게 좀 해석을 해야 될까요? 뭐 그만큼 뭐 도박사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도 여론조사들이나 감에 의존한 것이었을 텐데 그렇군요. 뭐 정확하지는 않은 것이죠. 뭐. 네. 근데 뭐 금융시장 도박보다는 금융시장의 충격이 훨씬 네네. 더 큰데요. 도박사들뿐만 아니라 어제 현지 시간으로 어제죠. 어제까지 유럽의 모든 금융시장, 미국의 금융시장도 모두 잔류의 베팅을 한 셈이었습니다. 실제로 영국 주식시장이 한 1.3% 정도 올랐고요. 다우지수 뉴욕 증시도 한 1.3% 정도 올랐습니다. 프랑스나 독일 같은 유럽 대륙 증시는 더 민감하게 반응했는데요. 상승률이 한 2% 정도씩 됐습니다. 그랬군요. 예, 모두들 영국이 남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전혀 다른 결과가 나타나면서 지금 한참 금융시장이 열리고 있는 지금 아시아 시장이 우리나라, 일본 할 것 없이 지금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김 기자, 예. 브렉시트 공포 때문에 이제 파운드와 환율이 지금 보시다시피 네. 1.35 장중에 10% 이상 지금 빠지게 된 건데 그렇습니다. 이게 1985년 이후에 최저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그렇습니다. 어떤 의미라고 좀 저희가 좀 이해를 해야 될까요? 지금 영국이 비록 EU 아직까지는 EU 회원국입니다만은 네네. 유로화를 쓰고 있지는 않죠. 유로화를 쓰지 않는 EU 회원국 중에 가장 대표적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영국의 파운드화가 순전히 영국의 힘에 의해서 가치가 뒷받침되고 있느냐, 그렇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러면? 예, 영국 경제라는 것 자체가 유럽 경제와 불가분의 관계죠. 영국 전체 수출의 한 40% 정도가 EU를 향하고 있고요. 예, 예. 영국에서 생산되는 많은 상품이나 운영되는 기업체들이 유럽 출신의 인력들, 그리고 또 유럽에서 온 자본들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고, 그것에 의해서 영국 경제가 유지되고 지탱이 되면서 그 파운드화가 그 가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한 축이 빠지고 있는데 가치가 유지되기는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런데 사실 영국이라는 나라가 네네. 유럽연합이라는 차원에서 보자면 상당히 원래부터가 문제아라면 문제합니다. 왜냐하면 이 EU의 첫 출발이라는 것이 1950년대 프랑스, 또 당시는 서독이죠. 이탈리아하고 베네룩스 3국이 연합한 유럽 석탄 철강 공동체에서부터 시작된 건데요. 예, 예.
그것이 EEC, 유럽 경제 공동체로 발달했을 때도 영국은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유럽 국가들하고 연합해서 유럽 자유무역연합이라는 독자적 블록을 형성해서 대항하다가요. 도저히 EEC에 밀려서 더 이상 유지가 안 되니까 이 유럽 자유무역연합을 버리고 73년에 EEC의 유럽 경제 공동체에 가담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2년 뒤에 바로 어제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이고 유럽 현지 시간으로 어제 했던 것처럼 그 당시에도 EEC를 탈퇴하자라는 국민 투표를 진행한 적이 있었죠. 근데 그 당시에는 압도적으로 잔류가 우세했기 때문에 네. 남았습니다만은 이번에 43년 만에 탈퇴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유럽 각국이 자국 화폐를 없애고 화폐를 통일해서 유로화를 쓰는데 예. 그 와중에도 파운드화를 독자적으로 쓰겠다고 고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영국이라는 나라가 유럽연합에서는 한 지난 5, 60년 동안 유럽연합이 오늘날에 당겨오는 데까지 항상 태클을 건 존재였다고나 할까요? 그런 예. 성격이 좀 있었죠. 그게 현실화된 겁니다. 네. 자, 경제에 미칠 영향을 저희가 좀 짚어왔는데요. 계속해서 두 분과 두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백 기자, 이게 유럽연합에서 회원국이 탈퇴하는 거 저희가 쭉 자막으로도 내보내드렸습니다만 EU 회원 28개 나라 중에 이제 첫 번째 국가가 된 건데 탈퇴 절차가 좀 궁금합니다.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EU에 가입하고 EU에 들어가면 어떤 규제를 받고 어떤 혜택을 받고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게 리스본 조약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예, 예. 이 리스본 조약 50조에 보면 이 탈퇴를 하려면 나머지 회원국과 개별 협상을 통해서 2년간 협상을 할 수 있다. 그리고 2년이에요, 이게? 2년 예. 동안 개별 협상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관세나 아니면 뭐 이동의 자유나 뭐 그러니까 이를테면 비자를 받는다든지 뭐 어떤 식으로 그 국가에 들어가고 나오는 문제를 결정할 때 EU 전체에 통일된 어떤 그 기준을 적용을 받았다면 네. 유럽연합에서 이제 영국은 떼어져 나오는 거니까 이제 나머지 국가들, 나머지 회원국들과 다 개별적으로 그 협정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제 2년 동안에 그 협정을 다 이제 완료를 하고 탈퇴를 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아시다시피 유럽의 각국 정상들, 독일, 프랑스는 물론이고 뭐 헝가리까지 모든 이 유럽연합 회원국이나 이 회원이 되려는 국가들이나 영국에 떠나지 말라고 간곡하게 부탁을 해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유럽연합에 계속 남아 있어라. 계속해서 우리 유럽연합으로 하나의 길로 가자. 그런데 영국이 그거를 그냥 매정하게 차버리고 가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번 앞으로의 협상에서도 사실 이 회원국들이 호락호락하게 나와줄 이유가 전혀 없을 없는 거 거죠.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이 이동의 자유라든지 아니면 이 관세의 문제라든지 이 모든 것에서 아마 계속 제동을 걸거나 영국을 어렵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몰고 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2년 안에 탈퇴가 가능하겠느냐, 그건 좀 어렵지 않겠느냐, 2년 안에 협상이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2년이 지나면 그냥 자동 이탈이 됩니다. 그냥 유럽연합에서 자동 이탈이 되는 이탈이에요? 거예요. 그렇지만 협상은 계속 해야죠. 그렇다고 해서 뭐 영국과 나머지 회원국들이 아예 관계를 끊어버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리고 하다못해 뭐 영국인들이 뭐 프랑스로 휴가를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어디 다른 데로 휴가를 갈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이 이동의 자유를 어떤 식으로 제한하고 확보해 줄 것인지에 대해서 다 얘기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쪽에서는 7년이 걸릴 수도 있다, 10년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 얘기는 7년, 네네. 2년, 10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기간 내내 불안정성이 계속 증폭될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유동적인 상황들이 계속되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유럽연합 안에서는 사실 이 영국의 이탈이라는 문제를 그렇게 길을 쓰고 막았던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한번 나가기로 결정을 했으면 네. 이제 우리 집 자식이 아닌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영국에다가 좀 텃세라면 텃세할까요? 그런 것들을 부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동안 이 영국이 EU를 떠나든 남든 이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의 책임론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요. 근데 어떻게 뭐 보십니까? 잔류가 아니니까 이제 뭐 사태는 불보듯 뻔하다고 봐야겠죠. 투표하기 한 이틀 전에 그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결과가 잔류로 나오든 탈퇴로 나오든 나는 사임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거는 지금은 정말 자기의 소망이 돼버린 상황이고요. 그동안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굉장히 강력하게 잔류를 호소해왔어요. 근데 이 브렉시트 투표는 사실 캐머런 총리가 갖고 왔다고 해도 무방하거든요. 캐머런 총리가 작년에 총선을 할 때 정치적 승부수로 던졌던 게 브렉시트 투표를 하겠다는 공약이었고 그게 결국은 현실화가 됐는데 본인의 의지와는 다르게 탈퇴 쪽으로 결론이 난 겁니다. 결국은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가 자충수를 둔 거나 마찬가지죠. 결국은 이제 정치적으로 사퇴해야 된다, 총리 자리에서 내려와야 된다, 이런 압박이 커질 것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고요. 이번에 그런데 이 보수당 안에서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같은 경우에는
잔류를 촉구하는 활동들을 계속해왔고 그 보수당 안에 보리스 존슨이라고 전 런던 시장은 탈퇴해야 된다는 그 그렇죠. 진영의 예. 기수 활동을 했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데이비드 총리가 물러나게 되면 아마 초읽기, 그 사퇴는 초읽기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렇군요. 그렇게 되면 이 보리스 존슨 전 런던 시장의 존재감이 커지면서 차기 총리 후보군으로까지 등극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졌고요. 아침만 해도 그 오전에 아까 그 예측 조사 결과에서 잔류를 점치는 결과가 나왔을 때만 해도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 아마 가슴을 좀 쓸어내렸을 거예요. 그래도 좀 근소한 차이기는 하지만 잔류 쪽으로 예측 조사 결과가 나왔고 그래서 조금 안도를 하면서 지켜봤을 텐데 아마 지켜보는 내내 정말 피말리는 이 접전 그리고 탈퇴 쪽이 계속해서 좀 우세하게 나오는 이런 상황들을 굉장히 조마조마하게 지켜봤을 텐데 이제는 아무래도 그 다우닝가를 그 총리 관저가 있는 다우닝가를 떠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 가지만 좀 더 여쭤보고 오늘 대담을 좀 마무리 짓겠습니다. 대단히 좀 걱정스러운 부분인데요. 아무래도 이제 돈과 관련된 경제 위기 쪽이 가장 중요할 텐데. 네네. 전 세계가 브렉시트에 관심 갖는 게 결과적으로 이제 경제적 파장 때문인 건데. 그렇습니다. 2008년 금융 위기에 버금가는 대재앙이 올 수도 있다. 네. 이런 건 안 와야겠지만 네. 이 부분 냉철하게 좀 어떻게 좀 저희가 접근을 해봐야 될까요? 말씀하신 대로 냉철하게 접근한다면 그럴 가능성을 충분히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미국 연준의 그 기준금리 인상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신흥국으로부터의 자금 이탈 또 그리고 선진국이라 하더라도 주식시장이나 이런 데서 돈을 빼내서 안전자산으로 바꿔놓는 것 이런 현상들이 세계 금융시장에 상당한 혼란을 불러올 가능성이 높고요. 그 과정에서 실물 경제까지 충격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예상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로서 지금 생각해야 될 것은 아까 긴급 거시경제점검회의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외국인 동향을 모니터링을 하거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이 얼마나 그런 혼란을 버틸 수 있느냐 이걸 냉철하게 따져봐야 될 텐데요. 지난달 말 기준으로 우리가 한 외환 보유액이 한 3,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약 586억 달러 정도의 외화 예금이 있고요. 그리고 연간 한 800억에서 900억 달러 정도 되는 경상수지 흑자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지표만 보면은 상당히 건전하지만 외국 자금 일시에 빠져나갈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증시의 북락이라든가 환율의 급등 이런 부분에 대비해서 외국과의 통화 스와프를 네. 확대한다든가 하는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종수 백나리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맞습니다.